입시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약 30여 분의 학부모님을 모시고 송파쌤 헤드센터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송파쌤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는 송파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되고 있으며 이후에도 요약된 영상을 송파쌤 유튜브 채널에 게시할 예정이니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설명회는 자료는 송파쌤 교육 포털에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시는 분들은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강의를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진행에 앞서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있습니다. 지방정부 최초의 독자적 교육 플랫폼인 송파쌤을 구축하여 송파구를 세상에서 가장 큰 학교로 만들고 계시는 박성수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송파구청장 박성수입니다. 송파쌤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에 관심을 가지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신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이제 통합 수능이 시행되었고 올해는 학생부를 간소화하는 등 변화하는 입시 제도로 또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더욱이 학년별로 달라지는 입시 제도로 나에게 혹은 우리 아이에게 적용되는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고충이 많으실 것입니다. 이에 송파구는 학년별 맞춤형 입시 제도 이해를 주제로 올해 첫 번째 대입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올해는 학년별로 세분화한 대입 설명회를 총 4차례 개최해서 입시 제도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 또 체계적인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오늘은 송파구민 여러분들의 수준 높은 교육 수요에 걸맞게 국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인 이정님 건국대학교 입학사정관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강연이 입시에 대한 고민이 해소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송파쌤은 맞춤형 진학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원스톱으로 입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진학학습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청소년들의 진학을 위해 필요한 1:1 진학 컨설팅, 학습법 특강 등 다양한 교육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별 입시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송파쌤이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입시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우리 청소년과 학부모님 그리고 명강연을 해주실 이정림 박사님께 감사드리고 송파구는 변화하는 입시 환경 속에서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하는 청소년 여러분과 학부모님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응원의 인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럼 이어서 본격적인 대학 입시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1, 2부로 나눠서 진행되는데요. 1부에서는 중등을 대상으로 한 기초 입시 제도에 대한 이해, 그리고 2부에서는 고등을 대상으로 한 최신 입시 경향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 강연을 해주실 건국대학교 이정림 책임 입학사정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건국대학교 책임입학사정관 이정림입니다. 지금 다 중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신 거죠? 다 2학년, 3학년 학생들을 되게 일찍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네요. 역시 송파구여서 그런가. 네. 제가 송파구에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나와가지고 네, 정겨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얼마나 관심이 많으실까 생각하면서 실은 중학생들은 뭐 지금 뭔가 결정된 게 없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기조가 얼마나 그대로 유지될지 크게 바뀔지 실은 저희도 굉장히 이거 어떻게 맞춰야 되나 대학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시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될 거다 막 뭐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의 방향과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방향이 이런 부분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겠구나라고 그려지는 방향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차차 이제 뭐 교육부가 계속 되든 아니면 뭐 다른 저희 기관으로 바뀌든 나오는 것들을 보시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보니까 여기 송파쌤 요 기관에서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주시려고 하시니까 충분히 이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자세하게 막 평가 지표 막 이런 것들은 이따가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대상으로는 평가 지표를 조금 더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텐데 지금 이제 중2, 3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께는 자세한 평가 지표의 내용보다는 평가 요소의 구성, 평가 항목의 구성, 대학에서는 각 전형, 유형별로 어떤 학생을 타겟팅해서 뽑고 싶은 건지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사항을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하고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고교학점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 학교 다니실 때는 한 반에 학생이 몇 명이었나요? 네, 60명? 막 50명? 막 50명이냐 60명이냐에 따라서 나이대가 막 가늠이 되며 그렇죠. 그때는 막 50명, 60명 그랬는데 지금은 몇 명인가요? 30명, 막 35명, 막 이렇고 그나마 여기는 송파니까는 35명까지 가는데 저희는 이제 전국에 출장을 정말 많이 다니거든요. 정보 소외 지역 막 저 섬 지역에 배 타고도 들어가고 막 이러는데 한 학년에 20명인 학교도 있어요. 저 시골에 가면.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일 걱정은 대학도 그렇고 학생 그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게 제일 큰 걱정이에요. 이 줄어들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학 입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를 넘어선 지 좀 됐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대학을 못 가지는 않을 거예요. 어디든 대학을 다 가긴 갈 텐데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내가 갈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지 대학을 못 가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2, 중3 여기만 보셔도 입학 정원은 지금 52만 뭐 이런데 고교 졸업자는 47만, 45만 뭐 이렇게 해서 이게 각 연도마다 학생 수가 약간 늘었다가 줄었다가만 이제 그래서 45, 6만 명대 뭐 이럴 때 이런 이렇게 숫자를 유지하는데 우리 부모님들 다 수능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수능 뭐 보셨던 거 기억나세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밤새면서 분명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때 거 기억 많이 나세요? 그러시진 않으시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학교 다닐 때 공부 방식으로 선발 방식으로 지금의 학생들을 뽑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은 학생 수도 줄었고 되게 환경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이 바뀐 환경에 맞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학생을 선발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학부모 대상 그 설명회를 많이 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본인이 대학 들어간 전형이 제일 공정해요.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들어갔으면 수능만큼 공정한 전형이었고 또 이제 우리 막 저 윗세대 학력고사로 내가 대학을 들어갔으면 학력고사만큼 막 공정한 전형이 없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내가 대학 들어갔을 때 그 환경, 내가 그 진학했을 때 그 전형에 굉장히 익숙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최선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많이 상황도 바뀌고 교육 환경도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요즘 환경에서는 어떤 학생을 우수한 학생으로 대학이 보고 있는 건지 그러한 우수한 학생을 뽑기 위해서 어떤 전형이 필요한 건지 이런 관점으로 입학 전형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생 수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평가로 학생을 쭉 줄 세워도 충분히 대학이 원하는 학생 다 뽑아갈 수 있었고 부모님들 그 수능 볼 때는 막 불수능 막 이래도 또 뭐 이렇게 다 공부하면서 또 다 가긴 했잖아요. 상대평가다 보니까 모수가 많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이제 모수가 줄어들다 보면 왜 우리 그 어머님들 50명일 때 1등급의 수와 지금 우리 애가 30명인 학급에서 1등급인 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학생 수가 모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대 평가로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는 게 이게 정말 우수한 학생인 건가에 대한 고민이 대학들은 들기 시작한 거죠. 한두 문제로 이 지금 고등학생 자녀를 두신 어머님들은 아실 텐데 수능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 틀리고 맞고에 따라서 학교 레벨이 확확 달라지거든요. 그럼 내가 6개 맞은 학생과 7개 맞은 학생, 아니 그러니까 6개 틀린 학생과 7개 틀린 학생의 7개 틀린 학생이 굉장히 떨어지냐? 그건 아니거든요. 실수나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막 달라질 수 있는데 과연 이게 그냥 점수 결과로만 학생을 뽑는 게 이게 우수한 걸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돼요. 그래서 전형이 예전에는 결과로 학생들을 선발했어요. 내신 성적, 그러니까 내신 등급 또는 수능 점수 이렇게 수치화된 점수로 학생들을 줄 세워서 선발을 했었는데 우리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그런 전형도 있어요. 그런 전형도 있지만 꼭 이것만으로는 우수한 학생이 선발되지 않더라. 그러면 어떻게 또 뽑을까를 고민해 봤더니 고등학교 3년 동안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열심히 했는지. 왜 자녀들 보시면 제가 긴장을 해 유독 평상시에는 잘하다가 긴장해서 시험 때 꼭 시험 망쳐가지고 등급 안 나오는 아이들 많잖아요. 평상시의 생활만 체크하면 우리 애가 참 서울대 갈 만한데 시험만 보면 망치고 와가지고 막 이러는 경우들. 그래서 그렇게 점수 결과로 뽑는 전형도 있지만 3년 동안의 학교 생활의 과정을 보면서 이 친구가 얼마나 자기가 목표를 세워서 노력하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역량을 개발하고 이랬는지 이 과정을 보는 전형도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도 있는 거고 정시도 있는 거고 교과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되게 다양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각 전형의 특성만 잘 이해하시면 우리 내 자녀가 어떤 전형이 좀 적합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으세요. 어떤 학생들은 수능 같은 경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은 정말 이렇게 문제풀이잖아요. 정해진 시간에 많은 문제를 정확하게 풀면은 이게 우수한 점수를 받다 보니까 그런 거를 또 잘하는 학생이 있지만 또 학교 생활 즐겁게 하면서 그 안에서 역량 키워서 학생부 종합이 우리 애 성향에 잘 맞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분하실 수 있게 제가 전형 유형에 대한 설명들을 좀 드리려고 해요. 네, 서론이 길어지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금 교육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저도 실은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입학사정관이라는 직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입학사정관을 할 줄 몰랐는데 원래 제 전공은 교육 상담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 심리 상담 이런 거 하다가 입학사정관과 이 심리 상담하는 것들이 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 일을 제가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애가 이걸 할 거야. 뭐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야. 이렇게 정하기에는 사회가 되게 빨리빨리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요즘 되게 따라가기 어려우시죠. 우리 아이들. 이 사회의 발전 속도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이 관심도 이것도 되게 따라가기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바뀌는 요 시대에 그러면 어떤 역량을 필요로 할 것인가, 막 창의성 막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이 AI 인공지능과 막 겨뤄야 되는데 예전처럼 계속 암기해서 문제를 많이 푸는 학생을 길러내는 것이 정말 우리가 우수하다고 볼 학생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래서 OECD에서도 뭘 목표로 하냐면 그런 거예요. 이 웰빙, 개인과 사회의 웰빙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학생의 주체성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제 OECD 국가들도 바뀌면서 학생의 주도성, 그 안에 창의성, 문제 해결력, 협동, 공감, 갈등 관리, 책임감, 시민성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게 요즘 이 선진국의 교육들의 어떤 필요로 하는 역량, 목표다 이걸 생각하시고 대학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량을 고등학교 때 길러라. 우리가 이렇게 기른 학생들을 뽑겠다라는 걸로 계속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고교 학점제는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3년 개근하셨나요? 고등학교? 그렇죠. 대부분 학교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아파도 나가고 막 이러면서 다 대부분 3년 개근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출석 일수가 졸업에 되게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출석을 안 해서 출석 일수가 얼마가 모자라면 막 졸업이 안 되고 막 유급되고 이런 경우였는데 이제는 출석 일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찾아 들으면서 대학에서 학점 관리하셨던 것처럼, 왜 대학에서 몇 학점 들어야 졸업되는 것처럼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내가 듣고 싶은 과목 골라서 듣고 필요로 하는 단위, 이수, 그 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하게끔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바뀌냐면 25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여기 학생들에 해당되잖아요. 25학년도 고등학교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그럼 대학은 28학년도 전형부터 고교학점제로 이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전형을 그래서 이제 짤 거거든요. 지금 대학이 하고 있는 거는 2024 학년도 전형을 지금 짜고 있어요. 저희가 다음 주까지 그 교육부에다 이걸 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지금 각 대학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대학에 갈 전형을 지금 짜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전형을 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하냐면 이렇게 2028 학년도에는 고교 학점제를 들은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 어떤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왜 대학도 평가 환경도 조성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틀에서 지금 전형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전형을 이해하시면 요런 방향에서 뭐 가지치기에 따라서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학생들을 대학이 요구하는 거고 중고등학교 때 이런 역량을 길러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기는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는 예전에는 이과반 문과반 딱 정해져 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막 고민하잖아요. 이과 갈 것인가 문과 갈 것인가. 저도 엄청 고민하다가 문과를 갔는데 그렇게 딱 이렇게 딱 저한테 맞는 게 없더라고요. 원래는 이과를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놀다가 성적이 떨어지니까 그럼 문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문과를 갔더니 뭐 가고 싶은 학과도 없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문이과를 딱 정하지 않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들을 그냥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그 고교학점제를 운영을 하면서 학생의 이게 이제 학생의 기초 소양, 기본 학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서 학점 취득해서 졸업하는, 지금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년제 이거 했잖아요. 그런 것, 그게 이제 자신의 어떤 진로 적성을 찾아갈 수 있게끔 탐색하는 과정인 거고, 그 중학교 때 이렇게 그래도 내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분야, 뭐 어떤 분야에서 뭘 배우는지 이런 것들을 좀 탐색하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그래도 내가 좀 더 관심 있는 과목들을 학생들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진로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는 제도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정해주는 과목, 그냥 선생님이 정해주는 과목 시간표대로 들었는데, 이제는 시간표에 따라 자기가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막 교실을 달리 가서 들으면서 공강도 생기고, 그럼 그 공강 시간을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공강 때 또 다른 것들을 시키고 이제 이러면서 바뀌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성취 수준에 도달했을 때 과목을 이수하는 거고, 누적 학점 기준에 도달한 경우에 졸업을 하는 제도가 출석 일수가 아니라 이수 학점 기준으로 졸업을 하는 게 고교학점제다. 고교학점제는 예전에는 단위였어요. 지금까지만 해도 단위예요. 그래서 1단위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뭐 이게 몇 단위냐, 국어가 4단위냐 5단위냐 뭐 2단위냐 이제 이 얘기 하는데, 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해서 17주 수업을 하면 그걸 1단위라고 보는 건데, 학점제에서는 1학점이라는 거는 50분을 기준으로 16회 수업하는 거예요. 그러면 17주에서 16주로 일단 수업량 자체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리고 3년간 지금은 204단위를 이수해야 되는데 192학점만 이수하면 되게끔, 그러면서 이 과목 구조도 이렇게 개편이 돼요. 지금 현행은 2015 개정교육과정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은 몇 차 교육과정이었는지 기억하세요? 7차인지. 네. 지금은 2015 개정교육과정인 거고, 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거는 2022 교육과정이 이제 작년에 총론이 나왔고 올해 좀 더 새롭게 더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렇게 보통 교과에 지금 2015 같은 경우에는 공통 과목이 있어요. 모든 학생이 다 듣는, 문과든 이과든 뭐 상관없이 다 듣는.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이 있어요. 일반 선택 과목은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이 나와요. 9등급제. 예전에는 막 15등급제도 있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9등급제 이렇게 해가지고 저 두 개는 등급이 나오는 거고,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오고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A, B, C 이렇게 나와요. 성취도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반에
30명인데 등급으로 쭉 줄 세우다 보면 실은 내가 듣고 싶은 게 물리학 2예요. 근데 물리학 2는 30명이 다 같이 듣지 않고 정말 관심 있는 학생들, 어떤 경우에는 10명, 뭐 어떤 경우에는 11명, 어디는 막 7명 막 이렇게 듣다 보면 10명을 가지고 9등급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급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학생들이 그 과목을 듣고 싶어도 못 들으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 평가제라고 해서 절대 평가로 바꾼 거예요. A, B, C 이렇게 해서 A도 뭐 선생님이 정한 어떤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시험 보기 전에 항상 학교에 이렇게 안내가 돼요. 요 정도 도달하면 A야, 요 정도 도달하면 B야, 이런 것들이 미리 학교에 안내가 되고 그 수준에만 도달하면 얘가 A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훨씬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하는데 편안하겠죠. 등급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진로 선택 과목만 성취평가제 그 성취도로 나오는데 이 2022에 가면 공통 과목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성취평가제도로 절대평가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훨씬 더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선택해서 듣기가 좋겠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과목이 바뀔 거고요. 요런 특징이 있고 지금 이게 당장 아까 제가 2025 연도에 들어오는 학생들부터 고교 학점제를 운영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 계속 준비를 안 하다가 2025에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도 아까 예전부터 이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런 것들을 교육부에서 매년 지정을 늘려가면서 미리 준비를 해오고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송파구 지금 서울시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10개가 있고 선도학교가 43개가 있는데 서울시에만 송파구에 제가 이번에 확인을 해봤더니 연구학교는 뭐 문형고, 배명고, 자밀고 이런 데는 이제 연구학교로 아마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운영을 하고 있을 거고요. 또 선도학교는 오금고, 방산고 이런 데가 지금 선도학교로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궁금하시면 이런 고등학교에 들어가셔서 교육과정 편성표라는 게 있어요. 그 교육과정 편성표는 그 고등학교에서 과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학년, 학기별로 그 학기에 운영하는 과목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고 그걸 어떻게 선택하게 하는지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쫙 펼쳐놓고 이 안에서 3개 고르게 선택하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고 어디는 5개 중에 2개, 뭐 6개 중에 3개 뭐 이렇게 해서 그 영역을 구분해가지고 거기서 선택하게 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약간씩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로 보내시는 게 걱정이신 거잖아요. 우리 애가 고등학교를 갈 때 자사고가 있을 것인가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어느 학교를 가는 것이 좋겠는가 그러실 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편성표를 좀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저희가 볼 때는 정시를 준비하는 그런 고등학교도 있고 수시를 준비하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수시를 준비하는 학종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학교들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좀 선택권을 열어놔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고등학교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은 정시는 얘가 어떤 학기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능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수능 과목 우선 해가지고 편성하는 고등학교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학교들이 약간 이렇게 교육과정 편성표만 보면 티가 나긴 했는데 아마 앞으로는 그래도 고교학점제가 확대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정시 준비하는 학교들도 교육과정이 이제 많이 계속 바뀔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 애가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이런 교육과정 편성표라든지 그 고등학교에서 진학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잘 잡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죠. 들어가서 후회하시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아보시고 특히나 이제는 교육과정 싸움이에요. 저희가 볼 때 고등학교에서 얼마나 교육과정을 아이들에게 맞게 아까 아이들의 그 선택권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그걸 얼마나 학생들 편하게끔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편하게 교육과정을 짜는 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학생들 위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고등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쉽진 않아요. 이게 대입이 어려운 거는 뭐냐면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희가 볼 때는 복잡하지 않거든요. 용어만 이해하면 복잡하지 않은데 지금 대학 그 입시 본인 입학하신 지 굉장히 많은 시간 흘렀잖아요. 지금 벌써 애가 14살, 15살 막 이러면 굉장히 오래 다 까먹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 대입 관련한 용어에 익숙해지려고 하다 보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것 같고 막 이러신데 딱 입시 용어만 딱 익숙해지시면 모집 요강 보시는 거나 입학 전형 안내 책자 보시는 거나 이게 굉장히 이해가 빨라지세요. 그래서 용어 공부만 조금 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거예요. 그래서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대학 입학 전형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와 사교육비 감소 이런 것들에 기여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은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게 문제잖아요. 최대한 우리 애가 사교육을 안 받고 학교 교육만 많이 받아서 잘 공부해서 대학 가면 정말 좋을 텐데 이게 사교육비가 문제인 건데 뭐 이거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교육을 많이 받아서 도움이 되는 전형도 있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한 전형도 있어요. 근데 저희 대학 관계자나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와 또 사교육 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또 굉장히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서 이런 입시 전략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아니면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저희 대학 입장에서 느끼는 거는 이 얘기를 대학에서 하고 있는 건지, 왜냐면 대학은 학생들을 직접 평가하는 기관이잖아요. 평가하는 입장에서 대학이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사교육업자가 얘기하는 건지를 구분하셔야 돼요. 왜냐면 사교육에서는 저희가 볼 때는 너무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불안을 조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불안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냐면 부모님들이 아직 너무 달라졌으니까, 나 때랑 달라져서 모르니까 부모님들의 불안을 파고들어서 굳이 사교육 안 받아도 되는데 사교육을 받게끔 하는 경우가 저희가 볼 때 많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실 때 이게 대학 사정관이 얘기한 건지 고등학교 진학 선생님이 얘기한 건지 사교육에서 얘기한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비판적으로 기사를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내용들을 좀 분리하실 필요가, 구분하실 필요가 있고, 이렇게 이제 구청 단위에서 할 때는 강사 선택이나 이렇게 하실 때도 다 고려하셔가지고 강사 선택을 하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보를 그냥 무자비하게 그냥 받아들이시지 마시고 비판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겠다. 이제 그러려면 용어가 익숙해져야 되니까 제가 대략적인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전형은 수시와 정시로 크게 나뉘어져요. 다 들어보셨죠? 그렇죠? 수시는 수능 전에 보는 거예요. 정시는 수능 이후에 수능 보고 진행이 돼요. 수시 같은 경우에 전형 유형이 크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학생부 위주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이렇게밖에 없어요. 수시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수능 위주 전형, 실기 실적 위주 전형, 이렇게 이제 구분이. 그래서 수시 4개, 정시 2개, 이게 대입 표준 대입 전형 체계예요. 그러면 학생부 위주 전형에 딱 2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다른 건 그냥 다 그대로인 거고, 학생부 위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나뉘어져요. 그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냐면, 우리 또 중학생 학부모님이시다 보니까 학생들의 학교생활 기록부 보신 적은 없으시죠? 네. 혹시 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부모님은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3학년이 돼야 학생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면서 얘가 이렇게 수업을 했던가, 그때 보시면 좀 늦고요. 그래서 1, 2학년 때 학생부를 매년 1학기는 선생님들이 8월 31일에 마무리를 하시고 2학기는 또 2월에 마무리 하시니까 1학기 거를 보려면 8월 30일을 지나서 2학기 때 이렇게 해서 보시면 1학기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학생부가 굉장히 양이 많아요. 한 10페이지에서 15페이지 사이 정도가 돼요. 근데 지금은 학생부 항목별로 글자 수가 딱 정해져 있어서 뭐 학교별로 양의 편차가 크지 않아요. 대부분 어떤 학교든지 양은 거의 동일해요. 비슷해요. 그러면 되게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에 등급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수학 시험에서 몇 점을 받았나, 원점수, 그 다음에 얘가 몇 등급인가, 아까 9등급 체계에서 1등급인가 2등급인가 그 등급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 들어가는 건데 대부분 부모님들은 딱 그것만 보시죠. 국어가 몇 등급인가, 수학이 몇 등급인가, 이것만 보시는데 자, 우리 애가 국어를 90점을 받고 수학을 85점을 받았어요. 뭐가 더 잘한 거예요? 국어는 90점, 수학은 85점. 뭐가 더 잘한 거예요? 왜요? 90에 85인데? 왜? 산수가 어떻게, 이게 원점수로는 국어가 90점이 더 잘한 것 같은데 평균을 따져봐야죠. 그쵸? 85점을 받았는데 그 과목의 평균을 봤더니 그 과목 평균은 막 60이었어. 근데 우리 애가 85를 받은 거예요. 국어 90점인데 봤더니 국어는 평균이 92야. 근데 우리 애가 90을 받았어. 그럼 뭐가 잘한 거예요? 수학이 훨씬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원점수만 보시면 안 되고 그 교과학습 발달 사항에 원점수 외에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게 다 나와요. 등급 이런 게 다 나와요. 그러면 평균은 아까 그 과목의 평균이 얼마인데 우리의 원점수가 얼마인가를 볼 수 있는 거고 표준 편차라는 건 뭐냐면 표준 편차가 작냐, 표준 편차가 크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표준 편차가 작다는 거는 평균 가까이에 학생들의 점수가 쫙 몰려 있다는 거예요. 편차가 크다는 거는 평균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점수가 쫙 펼쳐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차이가 뭐가 있냐면 편차가 작고 평균이 높은 과목, 이제 막 머리를 약간 생각하셔야 돼요. 평균이 높고 편차가 작은 과목 같은 경우에는 실은 학생이 실수로 문제 하나만 딱 틀리게 되면 등급이 훅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평균 가까이에 촘촘하게 다 몰려 있는데 3점짜리 틀려가지고 훅 떨어지게 되면 얘가 등급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편차가 큰 과목에서는 이 편차가 작은 과목보다는 그런 게 조금 덜해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대학에서는 이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등급만 보는 거예요. 얘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 그냥 그것만 가지고 정량적으로 계산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평균이 어디냐 편차가 어떠냐에 따라서 얘가 어떤 과목을 잘했는지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성적으로 보고 또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국어 선생님이 우리 애에 대해서 써주는 게 있어요. 얘가 국어 시간에 이런 걸 궁금해서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발표했고 막 이렇게 해서 구구절절 매 학기마다 써주시는 게 있는데 이게 과목별로 500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년치가 모이면 자료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이 자료만 봐도 얘가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열심히 한 학생이구나, 잔학생이구나. 왜냐하면 자면 써줄 게 없잖아요, 선생님이. 그럼 되게 천편일률적인 그런 글로 그냥 이렇게 마무리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평가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그걸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하는데 세특을 딱 보고 학생이 수업 시간에 이랬겠구나 이게 딱 그려지는 학생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읽기는 읽겠는데 뭐 얘가 열심히 했다는 건지 아닌 건지 잘 알기가 어려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은 단순히 등급을 수치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를 고려해서 선생님이 세특에 써주신 내용을 보니까 얘는 지난 학기에는 2등급이었다가 이번 학기에 3등급은 됐지만 보니까 편차도 작고 충분히 실수로 등급이 떨어졌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감안하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을 보니까 선생님이 굉장히 이 친구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예요. 발표도 이런 것들을 했고 굉장히 주도적으로 뭘 했고 이러면 등급은 떨어졌어도 얘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낮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학생부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교과는 그냥 단순히 등급을 그냥 계산하는 거. 등급 넣어서 1등급은 10점, 2등급은 9점, 이렇게 해서 이제 단순히 넣어서 계산하는 게 교과 등급.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 중심의 교과 비교과를 종합 평가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논술은 논술 시험 보는 거, 정시 수능은 수능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들인데, 자, 대학 입학 전형은 기본적으로 4년 예고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3 학생들 아마 2월 말에 이 중3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가야 되겠다라는 큰 대입 정책이 정부에서 결정이 돼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8월 말쯤 되면 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대교협에서 대학 입학 전형, 그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가는 입시에 대한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이 나와요. 그리고 고2 4월 말까지 각 대학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우리 대학에서는 이런 전형으로 뽑을 거예요 라는 시행 계획을 4월 말에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공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4월 말까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이 대학에 들어올 전형을 올릴 거예요. 그걸 지금 논의하고 있는 거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약간 바뀌긴 했는데 5월 달까지 모든 대학이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집 요강을 다 올려야 돼요. 이렇게 해서 각 시기마다 이런 것들이 발표 시기가 있는데, 우리 애가 대학 가는 큰 틀은 중3 2월에, 지금 중3 학생들은 2월에 정해졌겠죠. 지금 2학년들은 내년 2월이면 큰 틀은 정해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대입 전형은 수시는 학생부 중심, 정시는 수능 중심, 이렇게 해서 전형 유형 체계를 확립하고 있고, 대학별 고사는 뭐 논술 시험이냐, 면접도 서류에 근거한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 구술형 면접을 보는 대학도 있고, 이제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가 돼야 된다라고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이 이걸 어기죠? 그러면 대학의 정원을 감축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대학 입장에서도 되게 부담되는 거고, 그래서 저 대학별 논술 시험, 논술 고사 문항을 출제할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출제 검토위원으로 들어오셔서 이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풀이가 고등학교 과정으로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다 검수하고 논술 시험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고른기의 특별 전형도 반드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너무 높게 걸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 기준으로만 수시에서는 걸어야지, 이 수능 최저로 당락이 수시에서 바뀌지 않게끔 최저로만 설정해라라는, 요게 이제 큰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죠. 여러 학교에 이제 지원이 가능해요. 우리 부모님들은 몇 개 지원하셨었나 모르겠는데, 요즘은 수시에서는 6개, 정시에서는 3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원이 가능해요. 정시는 가나 다군이 있어서 군별로 한 번씩. 그다음에 수시는 이제 6회다 보니까 6개 대학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건국대학교에 꼭 오고 싶다. 그러면 교과 하나, 종합 하나, 논술 하나, 6개 중에 3개를 건국대학교에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쓸지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6번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수시 정시 비율이 어떤가를 말씀드리면, 이게 학년도 기준이에요. 그러면 2023 학년도는 지금 고3 학생들이 내년에 대학을 갈 그 전형이 2023 학년도거든요. 왜 수도권 대학들은 정시 늘려라, 막 40% 가라, 이런 뉴스 많이 보셨죠? 그래서 저희 대학도 정시를 40%를 뽑아야 되는 대학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40%를 정시를 뽑고 있어요. 근데 전국 대학을 다 합쳐봤더니 수시는 올해 3학년도 78%, 정시가 22%가 돼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작년보다 수시의 비율이 더 높아졌어요. 다 그 주요 대학, 수도권의 주요 대학 16개는 다 정시를 40%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시 비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이렇게 2023 학년도 수시 전형별 모집 비율이에요. 아까 수시가 더 높다라고 했는데, 그럼 수시에 아까 4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느 전형이 맞나라고 보니까 학생부 교과로 57%, 종합으로 30%, 이렇게 논술로 막 4%, 요 정도 되는데, 실은 이거는 전국인 거고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 있는 건 수도권 주요 대학인 거잖아요. 수도권과 전국과 수도권을 나눠봤더니 수도권은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비율이 45%예요. 학생부 교과로 뽑는 비율이 32%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송파구만 해도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열도 높죠. 학생들이 열심히 여기 사교육 마음만 먹으면 막 사교육 갈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내신 따기가 어렵고 학생 수도 적다 보니까 내신이 막 어떤 경우에는 1등급이 없는 경우도 있고, 얘가 제일 잘 봤는데 2등급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계산법에 따라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만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교과만 정량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게 이 학교가 유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아마 학교 차원에서도 고민을 할 텐데, 그렇게만 뽑기에는 대학도 모든 대학, 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그래도 골고루 뽑아야 되는데, 이 교과 같은 경우에는 실은 제가 여기서는 뺐는데 우리 학교만 해도 수도권의 비율이 수도권이면 서울, 경기, 인천이거든요. 서울, 경기, 인천의 비율이 한 55% 정도 되고 비수도권이 한 45% 정도 되나?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학생부 교과만으로 학생들을 뽑기에는 이 지역적인 편차도 또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 종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은 비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등급을 보더라도 정성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 얘가 처한 환경 안에서 얘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훨씬 더 잘 볼 수 있는 전형이다 보니까 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논술은 대부분 한 11% 정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마 2024 지금 이제 이것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갑자기 이랬다고 해서 막 그 종합이 막 10%가 되고 막 논술이 막 15% 되고 막 이러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틀을 유지는 할 거다라는 거고, 수시 전형 유형별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위주 전형의 교과는 대부분 학생부 교과 100%다. 이게 이제 모집 요강을 읽으시는 용어인 거예요. 아까 그 전형 유형 말씀드린 것처럼 전형 방법에 보면 학생부 우리 전형을 이렇게 뽑겠다라는 게 있는데, 학생부 교과 100%로 뽑겠어요 라고 하는 거는 아까 등급을 정량적으로 그냥 계산해서 그걸로 우리는 학생을 그냥 다 뽑겠어요 라는 거랑, 어떤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몇 프로, 학생부 교과 70%, 그 다음에 정성평가 30%, 서류평가 30% 이렇게 합산해서 뽑을래요 라는 대학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교과 정량으로 줄 세운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아까 그 교과 학습 발달 사항 그런 부분을 좀 정성평가를 반영하겠다. 왜냐면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은 등급이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저 정량평가는 등급이 있는 전형으로 대부분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등급이 있는 전형만 학생들이 듣는 게 아니라 3학년 때는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으로 등급이 없는 과목을 듣는다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반영이 잘 안 되니까 이 서류평가, 정성평가에 이거를 퍼센트를 넣어가지고 합산해서 뽑는 대학들도 꽤 있어요. 그러면서 학생부 그 위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그 최소한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통과한 학생 중에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 순으로 이렇게 선발하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그냥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돼요. 내가 저 얘기를 어디선가 들어봤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이게 한 번에 듣고 이해하기에는 아직 용어가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실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학생부 위주 전형의 종합 전형은 대학마다 단계별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일괄 합산 전형으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어요. 단계별 전형이라는 거는 1단계는 서류평가라는 거는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성평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대부분 뭐 3배수, 4배수 10명을 뽑아야 되면 면접 대상자는 30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류평가로 뽑고,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몇 프로 가져가면서 면접을 봐서 요거 두 개 합산해서 선발을 하는 게 이제 단계별 전형인 거고, 일괄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평가 100으로만 뽑는 대학도 있어요. 면접 없이. 면접 없는 대학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는 서류평가 70에 뭐 교과 30 이렇게 해서 뽑는 대학도 있고, 그래서 요게 모집 요강을 보실 때 단계별 전형인지 뭐 일괄 합산 전형인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어떻게 뽑는다는 건가, 요것만 요 구조만 딱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면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보시면 이해가 정말 잘 되세요. 그리고 학생부 위주 전형에 그러면 요 뒷부분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텐데,
정성평가를 그래서 뭘 보겠다는 거야? 아까 제가 뭐 말씀은 드렸지만 그래도 이 정성평가라는 게 뭐야? 이게 아직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대부분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로 학생들을 정성평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요거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 각 대학마다 여기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거는 학교도 있고 아닌 학교도 있는데 학생부 종합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많이는 안 걸어요. 예. 그리고 논술 전형은 논술 100%로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논술과 이제 교과 성적 뭐 5%, 10% 이렇게 해서 합산해서 선발하는 대학도 있는데 논술은 대부분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걸려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통과한 학생 중에 논술 성적이 우수한 학생 순으로 선발을 하는 게 이제 논술 전형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개 중에 고등학교에서 준비가 좀 어려운 상대적으로 세 개 중에 고등학교에서 준비가 어렵고 약간 사교육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나을 것 같은 전형이 뭘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요? 고등학교 때 논술 교육을 우리 받나요? 안 받아봤죠, 그렇죠? 그리고 막 글쓰기 수업이나 막 토론 수업이나 이런 게 많지는 않고 예전에는 정말 다 일괄 강의식 수업이었는데 그나마 요즘은 발표 수업, 뭐 토론 수업, 모둠 수업 뭐 이런 걸로 많이 바뀌긴 했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술 관련해서는 고등학교에서 이 교육 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러다 보니까는 논술 막 학원 다니고 막 논술 학원들 엄청 잘 되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대학들마다 사교육 영향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형마다 사교육의 영향을 받는 전형이 어떤 거냐 이걸 이제 매년 대학들이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사교육 영향을 많이 받는 전형이 논술과 수능이에요. 물론 이제 교과 내신 성적을 따기 위해서 사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해도 어느 정도는 준비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한데 논술이나 수능은 왜 재수하는 경우도 재수는 1년 내내 학원에 앉아서 수능 문제만 계속 푸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능 성적이 올라야 정상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을 받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지금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자기소개서도 다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학교에서 진행된 딱 내용만 가지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했던 생활이 주요 평가 대상이 되다 보니까 훨씬 사교육에서 준비해 줄 수 있는 영역이 논술이나 수능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사교육은 학생부 종합을 싫어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전형에 비해서. 왜냐하면 본인들이 준비를 해줄 수 있는 영역도 작지만 이게 그들이 평가를 해본 것도 아니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제 좀 준비가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저희가 항상 답답한 거는 이제 고3 되면은 저희가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안 이랬다는 거예요. 된다 그랬다고. 그래서 평가는 우리가 하는데 우리 대학 말을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사교육의 영향이 이런 거에서 조금 다르다라는 게 있고요.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졸업연도 이번에 들어온 학생들 재학생과 재수생의 비율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수시에서 아까 학생부 위주 전형은 재학생의 비율이 그러니까 고3 현역이 대학에 온 비율이 85%를 넘었어요. 저희 종합은 85%를 넘었고 교과 전형은 92%인가가 다 재학생이 합격을 한 거예요. 근데 논술은 어떠냐면 논술은 재수생이 60%예요. 합격자에. 그러면 재학생이 3학년들은 한 40%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능은 어떨 것 같으세요? 수능도 그래요. 그러니까 수능 아까 논술도 수능 최저가 대부분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재수생들은 1년 내내 수능 문제만 풀고 그러니까 확실히 정시는 재수생이 강세예요. 그래서 뭐 지금은 딱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우리 애가 에이 뭐 재수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희가 보면 재수해도 학교 이게 크게 달라지지 않거든요. 그냥 수시에서 눈높이를 잘 맞춰가지고 수시에서 우리 애가 가고자 하는 대학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정시하면은 재수하면 돈도 너무 많이 들고 애도 고생 엄마도 고생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눈높이를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희가 볼 때는 부모님들
상담할 때 느끼는 게 부모님들이 눈높이가 잘 안 맞으세요. 그러니까 본인 대학 다닐 때만 생각하시고 대학도 그렇고 하여튼 이게 나 대학 다닐 때 기준으로만 생각하시면 이게 눈높이가 잘 안 맞아서 각 대학의 그 전형도 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눈높이를 하여튼 고등학교 때 선생님하고 논의를 잘 하셔가지고 수시에서 보내는 게 최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뽑는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이제 선발을 해요. 그럼 교과 학습 발달사항, 뭐 비교과 활동사항, 뭐 이런 것들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건데 저희 건국대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런 학생들을 뽑겠다라고 안내를 하고 있어요. 3년 동안 고등학교 생활을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주도적으로 한 학생,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해서 그거와 관련된 경험을 고등학교 때 쌓은 학생, 또 그래서 고등학교 때 열심히 살았으니까 나 대학에 와서도 잘하겠구나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학생을 종합으로 선발하고 하겠다라는 건데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저거 공정한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학생부 종합을 운영한 지 벌써 몇 년째고 교육부 저 감사를 받아봐서 아는데 교육부 감사 받으면 다 이것만 제대로 정말 하고 있나? 막 이렇게 보는데 대학들은 이 절차를 되게 잘 갖춰놓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수다단계 평가를 해요. 다수다단계 평가라는 건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한 학생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여러 단계와 여러 명의 평가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뭐 회피 배제 뭐 이런 것들은 당연해요. 만약에 우리 애가 고3인데 우리 학교를 지원한다 그러면 그 교직원은 그 당해년도 모든 전형에서 싹 다 배제가 돼요. 아무것도 못하게끔. 그리고 지원 자격 심사 이런 것들 다 해서 얘가 요 전형의 지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해가지고 여기를 다 통과한 학생들만 1단계 이 서류 평가로 넘어가요. 그러면 저 유사도는 지금 고3에 해당되는 거여서 이제 자소석 없어지니까 저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서류 평가를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의 서류 평가를 2명의 평가자가 독립적으로 평가해요. 각자 평가해요. 평가 요소는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각자 평가를 하고 각자 평가를 했는데 총점을 봤더니 일정 점수 차이가 벌어진다 그러면 요 두 평가자를 제외하고 다른 재심 평가자를 다시 선정해서 이 사람이 다시 그 학생의 서류를 다시 보고 다시 또 평가를 해요. 그럼 이 학생의 1단계 서류 평가 점수가 많아지겠죠. 이 중에서 최대 최소를 빼고 나머지가 이 친구의 1단계 서류 평가 점수가 돼요. 그리고 이걸 평가할 때는 다 블라인드 처리해서 이 친구가 어느 학교인지 어느 지역인지 이름은 뭔지 이런 것들을 싹 다 가리고 평가해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왔는지 저 전라도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은 확인이 불가해요. 그리고 서류 실사는 뭐냐면 서류 평가하다가 이런 거는 조금 확인이 필요하겠는데 라고 되는 거는 나중에 이제 저희가 서류 평가할 때는 학생들 이름은 다 가리지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뭔가 요청을 해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 담당자를 통해서 어쨌든 이 고등학교 뭐 공문 보내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받아서 실사에 반영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1단계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2단계 이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는데 2단계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에 근거한 면접만 해요. 그러니까는 학교생활 기록부에 있는 내용으로만 면접을 한 학생을 10분 동안 2명의 평가자가 평가를 한다. 이런 거고 또 이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한 학기 동안 한 6번 정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열려요. 그래서 계속 이게 잘 평가했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 절차가 제대로 됐는지를 이걸 다 통과해야 합격자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이래서 다수다단계 평가가 왜 공정하냐면 여러 단계의 여러 명의 평가위원이 한 학생의 평가에 관여하기 때문에 한 평가자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점수를 잘 준다고 그냥 붙거나 누구 하나가 점수를 못 준다고 그냥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절차들을 거쳐서 학생들을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절차에 대한 공정성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가 궁금하신 거냐면 그래서 뭘 평가하는데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평가해요. 이거는 저희가 이거 되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최신 입시 경향이라고나 할까요? 2월 달에 연구를 마쳤어요. 건대, 경희대, 연대, 중대, 외대가 저희가 이거를 2015년부터 이 평가 요소 연구를 해서
올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춰가지고 다시 개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평가 요소가 4개였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2022, 그러니까 지금 2024 2학년 학생들이 대학 갈 때부터는 평가 요소를 저렇게 3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으로 구분을 해서 학업 역량의 3개, 진로 역량의 3개, 공동체 역량의 4개 이렇게 해서 평가 항목을 구분해서 이걸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5개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연구 보고서, 그다음에 이 소책자 내용이 다 PDF로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다운받아서 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세요.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을 시간 관계상 드리기는 어렵고 이렇게 3개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학업 역량이라는 건 대학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는 데 필요한 수학 능력이 이 친구가 있나? 이걸 보겠다는 게 학업 역량인 거고, 그 안에 학업 성취도, 학업 태도, 탐구력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요게 이제 정의예요. 학업 성취도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학업 태도를 이런 걸로 정의를 하는 거고, 이거를 평가하는 세부 평가 내용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교과 성적, 그 외 교과목, 그러니까 국영수가 주요 과목은 굉장히 잘하면서 기술, 가정, 교양 이거를 확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했나 이런 거에 이제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부 아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사과 주요 과목의 내신 등급만 가지고 해요. 근데 학생부 종합은 학교 생활의 충실성을 보는 거니까 얘가 너무 뭐 하나는 확 버리고 포기하고 이렇게 공부했나 이제 이런 것들을 정성적인 측면에서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약간 달라요. 뭐 학업 태도도 이런 내용들, 탐구력도 이런 내용들.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공 진로 역량도 자신의 진로와 또는 내가 지원하는 전공 계열과 관련돼서 얼마나 잘 탐색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이 친구가 어떤 과목을 들었나 이것도 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왜 그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선택한 이수 노력 이런 것들도 같이 반영하겠다라는 거고, 전공 관련한 교과의 성취도, 진로 탐색 관련한 활동과 경험 이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고, 이런 게 이제 평가의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역량은 이게 이제 이게 대학에 와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공동체 역량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요 4가지 평가 항목을 이런 걸로 확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평가 요소가 정의하는 건 뭐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세부 평가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저희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가 요소별로 배점이 있어서 1000점 만점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3개는 아니고 지금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4개 평가 요소인데 뭐 200, 300, 200, 300 이렇게 해서 배점을 가지고 1000점 만점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고 그 요소별로 7등급 평가를 해요. 저희는. 근데 이제 이게 아까 저희 5개 대학에 같이 연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7등급인데 뭐 어느 대학은 9등급일 수도 있고 어느 대학은 5등급일 수도 있고, 요거는 각 대학마다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렇게 평가 요소를 갖고 있어요 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나 정의는 이런 내용으로 같이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훨씬 더 종합에서 뭘 평가하는지를 이해하시는 데는 이 보고서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대교협 대입정보 포털이라고 어디가 이거거든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각 대학별로 전년도 전형 결과도 다 올라와 있고, 각 대학의 입학처 홈페이지로 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입시 결과들이 여기에 싹 다 전형별, 모집 단위별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런 것들 확인하셔도 되고, 또 요즘은 대학별로 이게 이제 어디가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여기 가서 보시면 전형별로도 있고 대학별로도 있고 굉장히 많다. 라는 거고, 저희 건국대학교만 해도 입학처 홈페이지에 되게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어요. 아까 그 자료부터 시작해서 요즘은 또 학생들 대상으로 유튜브로 전형 안내 설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찾아서 들어가서 보시면 정보는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보실 때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보시면 이제 이해하시기가 좋을 거다. 근데 만약에 오늘 처음 들으신, 특히 우리 애가 첫째여서 이런 거 처음 들으신 분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그건 당연하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여기까지 내용 중에 궁금하신 거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너무 설명을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어떻게 그럼 마쳐도 될까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시. 네네. 논술은 사교육 평가 이거 유튜브로 들어온 질문이래요. 논술은 사교육 평가를 많이 받는데 사교육을 받지 않고 준비하는 방법은 사교육 맞아요. 사교육 받지 않고 준비하는 방법은 일단은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선행학습 영향평가라고 그게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에는 전년도 기출문제도 있고 모범 답안도 있고 출제 의도도 있고 채점 기준도 있고 이런 게 매년 입학처 홈페이지에 모든 대학이 싹 다 올려놓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관심 있는 대학에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받아서 보시면 그 대학의 논술 경향성도 알 수 있고 논술은 그냥 글을 잘 쓰는 게 아니라 출제 의도에 맞게끔 그것도 정확하게 글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들마다 이런 출제 경향성, 좋아하는 유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해진 유형. 실은 학원에서도 그렇게 유형을 파악해 주는 거예요. 이 대학은 이런 유형의 수학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준비하면 된다. 그리고 그런 걸로 많이 문제 풀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파악들은 본인이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너무 막 미리부터 막 2학년, 1학년 때부터 막 미리 논술 학원 다니면서 그럴 필요 없이 내가 관심 있는 몇 개의 대학들에 들어가셔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만 좀 보셔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많다, 정보는 많다. 라는 거고요. 고교 학점제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없어질 가능성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암기형으로 강의형으로 암기하면서 수능 잘 보고 이걸로 갔으면 좋으시겠어요? 그냥 크게 달라지진 않는, 그러니까 비율 자체가 뭐 줄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속도가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대학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 OECD 이거 보셨잖아요. 세계적인 방향이나 요구되는 인재 역량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을 기르기 위해서는 다시 암기형 수업으로 돌아가서 수능 문제를 푸는 게 그런 학생들을 기르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속도의 조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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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네, 돼요. 네. 정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지역 대학들은 정시에서 충원이 잘 안 돼요. 왜 이게 정시야말로 점수로 학생들을 수능 점수를 쭉 줄 세워서 이 위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져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충원이 잘 안 되고 합격해도 쭉쭉 올라가고 막 이런 상황이에요. 학생들이 없고 수시에서 이미 많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만 봐도 정시풀이 더 좋냐? 꼭 그렇지 않거든요. 예전에는 정시풀이 좋은 경우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고등학교에서 수시로 학생들이 많이 준비돼서 수시에서 좋은 풀이 많이 확보되다 보니까 정시풀이 그렇게 막 이렇게 정시를 많이 뽑아야지 할 만큼 정시풀이 좋지도 않고 또 뭐가 있냐면 정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 한두 문제로 대학이 확확 바뀐다고.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강의실에 앉아서 내가 문제 한 문제만 더 묻혔으면 다른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을 텐데 이래서 중도 탈락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반수하고 재수하고 학교 나가고 이러면 학교 차원에서는 우리 학과 차원에서는 점수 맞춰서 들어와서 앉아 있다가 반수하는 애보다는 학생부 종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뽑아서 얘랑 끝까지 같이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과에서는 당연히 수시 쪽 학생들을 선호해요. 그리고 학점을 봤더니 수시로 들어온 학생들의 학점이 더 좋아요. 그래서 정시를 정말 대학 40% 맞춰라라고 하니까 딱 40%만 맞추고 있는 거예요. 실은 그게 아니면 덜 뽑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희 개인적으로는 덜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시 풀이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 16개 대학은 40%를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막 더 확 늘어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또 없으시면 이제 맞춰도 네.
그 학생부로 이제 뽑는 제도가 네. 생기잖아요. 네. 그 전과 그러니까 수능 점수로만 뽑았을 때, 네. 즉 정시로만 됐을 때하고 지금은 정시 애들이 대학에서 잘 적응을 못하는 비율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부가 없었을 때, 즉 20년 전하고 당시에 중도 탈락률과 네. 학생부가 있은 다음에 중도 탈락률이 많이 다른가요? 제가 20년 전에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입학사정관 전형이 생긴 게 2009학년도 부터 이제 시범대학으로 저희 대학도 그때부터 쭉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종단 연구는 했어요. 2009학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12차년도 종단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 9학년도나 10학년도만 해도 수능 최저도 높게 걸 수 있었고 막 우선 선발도 할 수 있었고 막 이랬을 때여서 그때는 지금보다 정시 준비하는 비율이 훨씬 더 높고 정시풀도 우수한 풀이 많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는 철저하게 점수로 학교 서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어요. 1점이라도 높으면 우리 학교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종합은 저희가 보니까 종단 연구를 해보니까 성적이 낮아도 우리 학교에 수의학과가 꼭 오고 싶다. 그러면 저 정시로 우리보다 높은 대학을 포기하고 우리 학교에 그냥 오는 경우가 있거든. 물론 수의학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경우에도 만약에 우리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꼭 오고 싶다 그러면 위에 딴 학과에 붙었어도 우리 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생들이 관심 있고 선호하는 학과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기 학과에 대한 만족도, 학과에 남는 비율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확실히 학생부가 생기면서 그리고 예전에 20년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막 나 반수하고 다른 대학 가야지 우리 부모님들 그런 생각 많이 해보셨어요? 별로 안 그랬다고요. 요즘에나 전과 아니면 반수하고 에이 나 반수해서 다른 학교 갈 거야 이게 이제 요즘이다 보니까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너무 환경도 다른데 저희가 계속 종단 연구를 쭉 해왔을 때 보면 정시 쪽 학생들은 확실히 중도 탈락률이 높아요. 그래서 학과에서는 수시 쪽 학생들을 훨씬 더 선호하고 저희 지금 2024 계획 짠다고 했잖아요. 그럼 항상 우리 수시 쪽 인원 높여주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안 됩니다. 우리는 정시 40%를 해야 되니까 요건 유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말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네. 여쭤보면 중도 탈락 정시에서 중도 탈락률이 이제 높다는데 네. 그것은 재학생들이 비율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나온 결과 아닌가요? 아니에요. 재수생이 항상 정시는 재수생 비율이 더 높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근데 재- 그 재수생이 정시로 들어갔음에도 네. 불구하고 중도 탈락이 즉 그러면 3수 이상을 하는 3수 이상은 안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낮춰서 들어올 테니까. 아니 예. 정시는 재수생이 60%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재수생이 또 중도 탈락률이 많다는 거는 뭐 그렇진 않을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여쭤보는 게 예,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정시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은 학생부가 먼저 가잖아요. 네. 수시로. 네, 그러면 정시로 맞아요. 하는 거는 학생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정시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적이 낮을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죠. 아니에요. 그게 왜 여기 송파구만 해도 내신 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종합을 준비하는 학교들보다는 실은 정시를 준비하는 학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지역이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특히나 이제 사교육도 발달돼 있고 그러면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꽤 되기는 돼요. 예. 그래서 단순히 학생부가 나빠서 정시를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학생들이 풀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보니까 점수 맞춰서 오다 보니까 학교에 대한 만족도, 학과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탈률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정시가 점수 맞춰서 들어왔는데 내가 여기가 잘 맞아. 그러면은 장학금 타는 비율도 높아요. 근데 여기가 나랑 너무 안 맞아. 그럼 학고 받는 비율도 정시가 제일 높은 거예요. 이게 되게 양극단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다 일반화할 수는 없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그래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정시 학생들이 학과에 대한 만족도도 낮고 이런 이제 중도 탈락률 이런 것들이 좀 더 높더라라는 게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들의 종단 연구 결과도 대부분은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그럼 마무리해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게 있어가지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